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 뭐 티가 네. 분홍색 아유,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왜냐하면 돼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정장 차림을 하다가 네. 가끔씩 이렇게 이런 옷을 하시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재판이 없는 날 이러고 다닙니다. 당에 일하러 가는 건 없습니까? 네, 오늘은 없습니다. 제가 혁신이가 아직 출범을 못 해가지고. 예. 자, 혁신이 언제 출범합니까? 일단 내일 최고위에 올려가지고 네.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이제 첫 회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앵커도 참 자연스러운 복장. 예, 오늘 영어인지 불어인지 알 수 없는 복장인데. 이따 또 오후에는 또 정장 입고 저도 또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길 좀 바라면서 일부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 바쁜데요. 자,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소식이네요. 네, 첫 번째 주제 가세현, 이준석 성비위 의혹의 CCTV 공개 예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늘 열릴 이준석 대표 성비위 의혹 관련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 의혹이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세현은 오늘 오후 7시에 맞춰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겠다면서 이 제보받은 CCTV 영상을 그때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후 7시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따른 증거인멸 교사 의혹건을 다룰 예정인 시각인데요. 이에 가세현은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CCTV 영상 카드를 내보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가세현 폭로로 시작된 이 이른바 성비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 얘기인데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윤리위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윤리위 내부인들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윤리위 내부 규정을 보면은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대상인 당사자가 본인이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에게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하라거나 하는 그런 통지가 안 갔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의견 진술 기회 없이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 이런 절차 위반에 관한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또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관측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방금 하태경 의원은 아마 결론 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망한다.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좀 반대로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이 자체로 저희 당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저는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오래 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근원적으로 가세현, 유튜브 가세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세현이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처음엔 되게 의아했던 게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방송도 사실 많이 했고요. 같이 하고 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개됐던 그 녹취록만 봐도 강용석 그 대표가 아이고 대표님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시나 저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라는 곳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주된 어떤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좀 김이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은 보수 지지층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좀 안 좋은 이미지 내지는 배신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 그 자체가 또 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기, 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렇게 가세현이 계속 압박을 해도 이준석 대표는 정말 시종일관 떳떳한 모습입니다. 뭐 해봐라. 나 아무 문제 없다. 이준석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뭐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본인이 진짜 떳떳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유튜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의 문제라고 해서 연약한 모습 보인다. 이것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랑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측의 공격과는 별개로 당내에서 본인을 많이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조금 그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SNS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가 오히려 로마 원로원의 그 내부 정치로 예. 인해서 쓰러졌던, 아마 지금 언론에서 이게 한니발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스키피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과거 로마 정치인까지 소환하면서 본인이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도 이런 당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제보 영상 얘기를 가세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오늘 윤리할 때 틀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결론에 영향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영상이 지금 보면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별 문제 없다, 나 갔다는 거 얘기했다. 그러니까 영상에 들어갔다는 건 지금 뭐 본인도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아주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라면은 당연히 다 드러난 영상이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어떤 네. 당연히 뭐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세현이 과거에도 보면 충격 영상 뭐 결정적인 증거 막 이렇게 했지만 또 네. 별거 아닌 사실상 네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풀이되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미 인정했던 뭐 그냥 뭐 숙박업소에 대한 출입 장면 이 정도라면은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고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세현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가세현 내분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강용석 전 의원이나 뭐 김용호 씨인가요? 김세희 씨. 김세희 대표. 그 김용호 씨는 없고 김세희 이미 대표 혼자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뭔가 내분이 일어나서 정리가 지금 안 되는 모양 생각이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그 이제 강용석 전 후보는 뭐 서울시장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뭐 김은혜 후보에게 몇 표 차로 졌다, 간발의 차로 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세현 그 후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아하.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후원금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김세희 대표는 그거 왜 내 탓을 하냐? 아하. 나는 경기도지사 나가서 단일화하라고 단일화하라 권유를 했는데. 했는데 강용석 전 후보가 고집을 부린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이 쉽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가로 연구소와 세로 연구소로 쪼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연구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또 한편 이번 윤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정치 생명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당내 권력 지형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앵커. 그렇죠. 이렇게 현직 당 대표에 대한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윤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먼저 윤리가 이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을 한다면 이 대표 측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 뭐 언질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당내 내용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더 궁금한 게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거를 좀 시끄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들 피로감이 많은 것 같기는 피로감을 하고요. 느끼고 있다. 근데 좀 조용한 다수의 분위기는 오히려 좀 윤리 결정이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다거나 왜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를 이렇게 흔드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게 터져나오지 않지만 꽤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굳이 윤리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할 필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특히 저희 당의 그 지지층 구성을 보면 예. 전통적인 6070과 또 새롭게 합류한 2030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 그렇죠. 형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윤리위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결론을 덜렁 내버리게 되면 이게 당내 세력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지지층 간의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꽤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뭐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언론에 뭐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소수의 뭐 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뭐 이야기도 어떤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가지인데 어제 저희
뉴스킹에서 윤희석 전 대변인 인터뷰했는데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한테는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징계가 나오는 예를 들면 경고가 나왔을 나왔다. 때 그게 이준석 중요하죠. 대표가 당대표를 반드시 그만두고 뭐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그게 경고가 나왔느냐 안 나왔냐보다 경고를 내리면서 윤리위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합당한 근거 없이 중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근거 없이 마찬가지로 뭐 경고 정도의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거나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근거도 없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당원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 자료의 존재 여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 경고 어떤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도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네.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경우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해석상의 어떤 여지가 있는 거고 다시 또 해야 되고요. 당원권 정지가 이 부분은 뭐 최고위 뭐 의결이나 회의가 없이 그렇죠. 바로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운신의 복을 좁힐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만히 나옵니다. 생각하면 최고위에 또 당 대표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징계 결정을 최고위에서 다시 추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그것도 보니까 이상하죠. 당 대표에 대한 이 윤리위 징계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거긴 겁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예. 당 대표가 언제든지 윤리위원장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적인 정당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혁신이 지금 출범을 해야 되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재형 위원장께서는 뭐 별개의 기구고 이게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 아니고 이제 최고위에 의해서 추임받고 하는 당의 정식 기구이기 때문에 영향이 네.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꼭 그 혁신위와 이준석 대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면 그 자체로 저희 당은 경랑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모든 활동들이 그 경랑 속에서 좀 뭐랄까요 빛을 발할 위험성도 있다 한동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스권 앵커 두 번째 주제 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선배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와서 지금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오찬이 좀 늦은 감이 있다. 또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대선배들을 이렇게 늦게 청사에 모시게 됐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용산에 와보시니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으면서 좋습니다 뭐 이런 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 오찬 자리에서 황 전 부총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런 자리 가보신 적은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네. 네. 후배니까 선배는 아니니까. 그럼요. 보통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주로 덕담 정도 발언이 나오고요. 다만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 예전에 대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을 때도 또 저희 당의 고문단과 고문들. 예, 오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현안이 이제 강하게 있을 때는 이 고문분들께서 현안에 대한 센 의견을 내시기도 합니다. 네. 뭐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가 빨리 화해해라. 뭐 반대로 이준석 대표 쳐내야 된다. 뭐 언쟁이 오가기도 했고요. 근데 어제 자리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환담이 오가는 그런 정도의 자리였을 걸로 환담 보입니다. 중에서도 특히나 이게 상임고문단에 있던 분들이 이제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아서 네. 전반적인 얘기들은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수석들의 역할로 위기를 타개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담 이야기하면서 뭐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무장관, 네. 정무수석보다 좀 더 강화해서 정무장관 같은 것도 신설하면 어떻겠냐, 뭐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우리 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것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당 맞잖아요. 근데 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뭐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러시지? 저는 그래서 뭐 그거를 고무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뭐 부득이하게 입당하셨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정치 입문하신 지 오래 안 됐고 원래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고 선배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예우하고 이런 면을 또 좋게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히 제2부속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언이
뭐가 나왔나요 혹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고문단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야 저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건 박석원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에서 그때 속보로 떴던 건데. 그렇죠. 자, 보셨죠? 네, 누리호 누리호. 2차 발사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저도 특보로 함께하면서 누리호 단 분리부터 성능 검증 위성 역할, 큐브 위성 역할 이런 거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카운트다운하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다 같이 봤었는데 네. 정말 다들 고무된 분위기였고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입니까? 이게 고도 700km 상공에서 이 성능 검증 위성하고 그 모사체가 예. 분리된 순간 그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고 또 지난 1차 실험 때에서도 이 궤도에 올리기 직전 46초 전에 3단 엔진이 연소가 끝나버리면서 맞습니다. 통안에 46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통안에 46초를 잘 채우고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 네.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감동적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달 궤도로 이제 저희 로켓을 달도 갑시다 이제. 가야죠. 화성도 가고 계속 가봅시다. 앨런 머스크 제낍시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앨런 머스크보다 낫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 우주청 신설이라든지 또 특히 이게 지금 발사하는 곳이 전남 고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드론 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들이 이쪽에서도 많이 또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고 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성을 싣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기지랑 또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임무가 뭡니까? 그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 그 성능 검증 위성은 그러니까 누리호가 투입이 돼서 2년 동안 제대로 교신을 하는지 이 역할 그리고 우주 핵심 그 부품들이 갔기 때문에 이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마지막으로 4개의 큐브 위성을 싣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일 뒤니까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큐브 위성을 하나씩 또 사출합니다. 이 큐브 위성이 백두산 분화하는 열 감지를 하기도 하고 GPS로 해서 지형을 탐색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석원 앵커 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